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첫째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엄마가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빠와 남동생 둘이 살고 있고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과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다 계시고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시댁과 큰 마찰이나 문제는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굉장히 무뚝뚝해요. 표현을 잘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부드럽거나 살가운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냥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분위기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왔니?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은 많이 쌀쌀맞은 느낌이어서 조금 주눅도 들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워낙 표현을 잘하셔서 시댁의 분위기에 더욱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 내외도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도 눈치가 보여 주방으로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다시 겁을 집어먹고는 거실로 나왔는데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이 좁다. 아니다. 괜찮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가 베란다에 가서는 정말 엄청 큰 상을 가지고 와서는 척척척 상다리를 펴더니 행주로 쓱쓱 닦았어요. 동작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곧 주방에서 반찬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잔치상을 차린 줄 알았어요. 전도 종류별로 다 있었고 제가 처음 본 음식도 엄청 많았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밥상을 차렸고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제가 그날 치마를 입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 앉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앉았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기에 그런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시누이가 담요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제 다리 위로 살포시 올려놔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의 남편의 등짝을 퍽 하고 치더니 넌 뭐하냐? 라고 말을 하며 남편을 째려봤는데 남편은 멋쩍은 듯이 웃었고 저는 그런 시누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시누이는 그저 살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다들 별말이 없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밥을 먹는 내내 밥그릇만 바라보느라 밥알이 몇 개였는지 알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런 제 밥 위에 음식을 올려놔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올려놔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넙죽넙죽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반찬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은 듯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는 것을요. 남편도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그때만 해도 몰랐을 수밖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많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부모님 안부와 뭐 간단한 것들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볼까봐 나름 대답할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것만 물어봤고 잠시 후에는 저희 보고 빨리 올라가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길이 막힌다고요. 빨리 가라. 차 막힐라. 올라가는데 힘들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급히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참 무뚝뚝하고 살갑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올라오는 내내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냥 표현이 별로 없는 것이지 나쁜 분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가식적이지 않고 진국이라고 늘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것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참 잘 지내셨어요. 두 분이 정반대의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잘 지내셨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저희 엄마는 계속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있으면 그렇게 무뚝뚝하던 시어머니가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이곤 했으니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하지만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고 많이 혼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철이 없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저 서운할 뿐이었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저에게 서운한 점이 왜 없으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저희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저희 엄마는 세상 천지에 너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사돈 어른이 화를 냈다고 하면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구만. 너가 한 행동은 쫙 빼놓고 사돈 어르신이 화를 낸 것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어떡하니? 라며 오히려 절 혼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맞춰가며 가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저희는 그냥 우왕좌왕하고만 있었어요. 그러한 큰일은 처음이었기에 아빠도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댁에 알린 것인지 남편과 시부모님이 병원이랑 이것저것을 다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아이를 돌봐주었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비상대비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두가 노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성심성의껏 챙겨주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니는 맏딸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겠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돈 어르신 잘 챙기거라.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누구를 챙기고 할 그럴 정신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셨는데 얼른 사돈 어르신 걱정 끼치지 말고 밥 먹어라. 네가 그리 울기만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사돈 어르신 심정이 어떻겠냐. 라며 나를 나무라셨는데 그 당시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 저 좀 그냥 두세요. 제발. 이러며 울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꿋꿋이 저에게 잔소리를 했고 틈틈이 제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아니죠, 거의 한두 달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는데 시누이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그런 저를 챙겨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저에게 짜증이 날 법도 했을 텐데 시누이는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정말 잘 참아주었어요. 제가 가끔 짜증도 많이 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릴 무렵 저희 아빠와 동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밥은 어떻게 드시는지,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친정으로 갔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와 동생에게 이 반찬들 다 뭐야? 사왔어? 라고 물었는데 아빠가 그 많은 것을 사오기는 어디서 사오겠니? 사돈 어르신이 보내주셨어. 라며 웃었어요. 저희 아빠가 웃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빠가 정말 힘이 들어서 입맛도 없었는데 참
산 사람은 사라진다고 사돈 어르신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요즘 삼시세끼 아주 잘 먹고 있다. 사돈 어르신 음식이 아주 맛있어. 라며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제 동생은 누나, 그런데 사돈 어르신은 아빠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거야? 라며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시댁 식구들의 정성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음식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거나 가끔은 저희 친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같이 오셨는데 저희 시아버지 차에 음식을 가득 싣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시고는 저희 아빠에게 사돈, 오늘은 우리가 사돈한테 밥 좀 얻어먹으러 왔어요. 괜찮죠? 라며 활짝 웃으며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빠와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시곤 했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서인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잔소리 또 시작하셨네 라고 웃어 넘기곤 했어요. 저도 이제 속 깊은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제사였는데요. 저는 제사 음식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저희 친정도 제사를 따로 지낸 적이 없어요. 큰 집에서 지내곤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 제사에 참석을 자주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기일을 앞두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기일을 앞두고 음식을 사기로 했어요. 아빠도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제사 음식을 잘하는 곳을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고는 있나? 라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투답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어머니 그럼요 당연하죠. 저 이제 애 아니라니까요? 라고 투덜댔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사돈 첫 기일인데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사 음식 준비하신다고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걱정 말 그래. 엄마가 다 준비해서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이 하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네가 단디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그 엄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알겠나? 나에게도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였단 말이다. 너만 슬프고 보고 싶은 줄 아나. 나도 사돈이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다. 내가 꼭 해주려고 했다. 내가 친구인데 그 정도로 못 해주나? 라고 말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죠. 시어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참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잘 맞았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늘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첫 기일에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올라오셨고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만들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니는 거추장스럽게 내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라며 또 핀잔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첫 기일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전히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내시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에 그냥 웃으며 넘기고 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커다란 사랑에 감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딸 은옥이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쩌겠어요. 사건은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랑 사위는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려고 저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었죠. 저도 그게 싫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 서로 상처받게 되는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걸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랄까요? 그렇다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옥이가 피해보려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탁할 때 빼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죠. 그래야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밉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돈댁과의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속만 채우면 되지.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요.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이럴 때 바깥바람도 좀 쐬고 김치 떨어지면 몇 통 가져가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던데. 김치 공장에 와서 잠시 일손 도와주고 용돈 챙기고 김치도 좀 챙겨주기로 했다고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새아가한테 얘기 좀 잘해봐요. 그래도 알고 일하는 거랑 모르고 일하는 거랑 차이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요즘 심심하기도 했고 마침 김치도 떨어졌었는데 덕분에 김치 걱정은 없겠어요. 그렇게 서로 한참 웃고 떠들며 대화하다가 은옥이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돈이랑 함께 있다며 잠시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손 도와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자 수화기에서 사돈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며 욕을 하고 있는데 골병 들일 하지 말고 그냥 김치도 사서 먹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 일하지 말라며 제가 허리 굽힌 상태로 김치 담그고 있는 모습에 싫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부탁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상태라 다시 무르기 난감해서 조금만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제 아무 말 없이 대화가 끝이 났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은옥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막상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고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은옥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죠.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어렵게 말을 꺼낸 사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고맙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사돈의 차를 타고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파악하며 구경 위주로 하루를 보냈어요.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고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왔다며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죠. 외국인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오고 갔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진 사돈이 절 따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애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능구렁이처럼 행동한다니까. 말도 어찌나 안 듣는데. 절대 존댓말 하지 말아요. 그냥 반말해요. 정줄 필요도 없어요. 쟤네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데요. 내가 저번에는 화딱지가 나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고 막 대들더니 김치 안 만들겠다고 사장이 나에게 오히려 큰 소리 쳤다니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참고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봐봐.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같이 좀 해봐요. 그때 사돈의 얼굴에서 심보가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랑 카페에서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직원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점점 많은 간섭과 잔소리가 심해졌죠. 배우는 입장인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생각보다 김치에 속을 넣는 재료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이건 무슨 양념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만들길래 저는 제 방식대로 집에서 김치 담글 때처럼 김치 안에 넉넉히 속을 넣었죠. 그래야 맛이 있지 않겠어요? 김치 색만 입히는 정도로 만든 김치는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을 빤히 쳐다보던 외국인 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제가 만들어서 옆으로 빼놓은 김치를 전부 가져가더니 안에 집어넣었던 속을 전부 꺼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저에게 경고하듯 얘기하길래 완성품을 쳐다보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사 먹겠냐고 말하는 순간 사돈이 순찰을 하듯 상황을 체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치 만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든 김치 절반을 제 옆에 갖다 놓고 제가 만든 김치 속을 마저 빼고 있는데 그걸 본 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에게 달려가 김치 속 많이 넣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급하게 다가가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제야 좀 진정이 된 듯 착하게 저를 보며 다른 직원이 하는 걸 보고 잘 따라 배우라고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듯 순식간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하며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김치 속 좀 적게 넣으라는 말들이었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사돈이 보기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대낮부터 술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상당히 신경이 거슬렸고 사장이라고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집에서 김치 담근 것처럼 딱 한 포기만 속재료를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사돈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주 난리가 났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해요? 일한 지 일주일 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다른 직원들 만든 거랑 비교해봐요. 김치를 배추 맛으로 먹는 거지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속지를 많이 넣으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이건 뭐야?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넣었네.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해요?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사돈, 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치를 양념 맛으로 먹지 무슨 배추 맛으로 먹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어 있어야 김치가 맛있는 거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하나같이 상품평도 좋지 않던데요? 속재료가 너무 없다고요. 그냥 색깔만 그런 것 같대요. 짠맛밖에 안 난대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배추 장아찌를 먹는 것 같다며 다신 시키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상품평은 보고 계신 거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에 김치를 버무렸던 고무장갑이 날라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사장인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고무장갑으로 후려쳤네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본 다른 직원분들은 모두 경악을 했고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빨간 양념들이 들러붙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눈에 들어가 엄청 매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또 은옥이가 보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하는 곳에 잠시 들렀는데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 거죠.
술을 먹은 사돈은 그동안 외국인들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들까지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사정없이 휘둘러댔죠. 눈이 매워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은옥이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은옥이는 왼손으로 양념을 한 움큼 집더니 사돈에게 문지르며 입안에 속재료를 꽉꽉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을 진짜 김치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가 뒤늦게 들어왔죠. 같이 온 거였어요. 은옥이가 먼저 들어왔고 사위는 주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짜고짜 은옥에게 화를 냈고 결국 사돈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김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걸 모두 지켜봤었던 외국인 직원분들이 사위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사위가 저와 은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사돈은 왜 사과하냐며 더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혼자 진정이 되지 않자 은옥이와 저는 자리를 피했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는 동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빨갛게 눈이 충혈된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화장실의 거울을 보는 순간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갑자기 서럽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실에서는 은옥이와 사위가 싸우는 듯 심각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은옥이는 잠시 나갔다 온다며 흥분해서는 빠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얼굴과 머리카락에 말라붙어 있던 것들을 힘겹게 떼어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치 공장에 경찰들 와 있다며 이혼하겠다고 은옥이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길래 빠르게 다시 김치 공장으로 달려갔죠. 사돈도 급하게 얼굴을 닦았는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은옥이는 경찰을 동원해 현장의 CCTV를 확인했고 알고 보니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움직이는 듯 했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벌써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라 수습이 되지 않았고 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계속해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CCTV를 확보하고 경찰분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외국인 직원 한 분이 은옥이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은옥이는 급하게 김치 숙성실로 달려갔고 거기에 있는 양념을 들추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믹서에 갈아 만든 양념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건지 벌레가 바글바글했고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경찰분들도 충격을 먹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돈이 한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갈아야 하는 재료들이고 단백질인데 뭐가 문제 있냐며 저희 가족들도 맛있게 먹지 않았냐며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던 은옥이가 밖에서 달려나가더니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김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은옥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이 먹지 못할 식품을 판매한 사돈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뽑아서 구매한 사람들 모두 소송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댁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앉은 꼴이 되었고 은옥이는 사위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찾아와서 그때 상황은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은옥이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절대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겠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벌 충분히 받고 뉘우침에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 가족의 가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식구는 3남매와 아버지, 어머니, 5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관리사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 가장 많은 걸 떠올려 보면 두 분이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은 성실하게 다녔지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하느라 저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문드러져 썩어갔고 매일매일 부모님의 싸움 반복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무뚝뚝했고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지방의 외가 친척집에 방문하셨을 때 아버님은 화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젊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아버지의 불륜 상대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저희 남매에게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절대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곧 그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1층 집이었고 예전에는 방음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소리가 방을 건너 저희 남매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동생들에게 이불 속에 들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애써 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방에서 동생 둘과 셋이 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막내 동생이 배가 고프다며 떼를 부려 저는 잠깐 아버지 몰래 주방으로 가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옛날 저희 집은 주방 옆에 화장실이 바로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챙기려는 사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상간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본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쿵쿵거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방에서 기어나와? 이런 똥물에 튀길 더러운 녀석아. 저는 아버지에게 맞으며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빌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며 작은 방 문 앞에서 여동생 2명은 엉엉 울었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순간을 더 이상 기억하기 싫었는지 기억의 필름은 거기까지만 저장되어 있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뜬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생각해봐도 왜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때린 것도 자기 자식들 버젓이 있는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하루 이틀 안 들어오시더니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더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렸던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면 집에 돈도 끊긴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와 동생들과 평온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머니를 한껏 쏘아보며 이혼하자. 앞으로 너와 네 새끼를 꼴도 보기 싫으니 이혼만 해주면 난 내 갈 길 갈게.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못해 절대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하고 그냥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 못해.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큰 소리로 쏘아붙였고 결국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3남매는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고 울며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 셋이 울며 매달리자 짜증을 부리며 나가면서 신발장을 걷어차 부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도 치가 떨리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를 회상하며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저희 3남매 먹여 살리겠다고 소일거리부터 막노동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눈을 뜨기도 전에 밥상 차려 놓으시고 나가셔서는 저녁 늦게야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두 동생들 학교 가는 거 챙기고 집에 와서도 빨래며 동생들 숙제, 씻고 재우는 것까지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돈벌이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너무 힘에 부쳐 아버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공장은 이미 문을 닫고 근처 사장님 말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무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고 당연히 저희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과 살림살이는 버리고 처분하고 당장에 옷가방과 책가방만 들고 어머니 친구분 집에 며칠 살게 되었는데 평생 살아보지 못한 깔끔한 아파트여서 들어간 순간 동생들과 동시에 와 하고 탄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고 어머니에게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마련하라며 요즘 대출도 많이 나와서 괜찮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부동산에서 일을 도우면서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점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서 청약을 넣었던 통장으로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을 은행의 빚으로 샀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남의 말 한 번 듣고 빚 2억 정도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상승세를 이어갔고 불과 2년 만에 아파트 시세가 3억이나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노동으로 고생하던 그 어머니의 눈에 빛이 반짝이며 밤새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저는 뒤늦게까지 못했던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2명의 여동생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는 어머니의 든든한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생들도 다들 성인이 되어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정도 이루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긴 할까요? 이제 행복만 꿈꾸며 누리면 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담배 한번 펴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아두신 돈 천천히 쓰면서 남은 생을 살면 되는데 암이 찾아왔고 저희 동생들과 가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나 괜찮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거라.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나에겐 그저 조금 일찍 찾아온 것뿐이란다. 라며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치료도 받으시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고 때로는 동생들이 교대로 어머니와 병원을 찾기도 하면서 저희 남매는 2년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드렸습니다만 상태가 좋아지셨던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알아누우신 이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말도 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 달을 힘들게 더 사시다가 최초 암 진단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친척 지인분들을 다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계시는 한 지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양반 바람 피운 여자랑 지방에 내려가 공장도 차리고 한동안 잘 사는 듯 하더니만 어느 순간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 그 이후로 사업도 망하고 뭐 돈도 못 버는데 어느 여자가 달라붙겠어. 그 후로도 줄곧 혼자 노숙자처럼 살아오다가 아마 지금도 자기 혼자 쓸쓸하게 지낼 거야. 그렇군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랑 여동생들 결혼식 사진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걸 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 그러다가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하더라고. 솔직히 자식인데 그래도 보고 싶겠지. 저희 3남매는 앞으로 아버지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정환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비인데 그동안 저희랑 저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절대 그 인간 볼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 우리를 버리고 나간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거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언대로 저희 3남매에게 재산을 남기셨고 저희는 그 절차를 받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환아, 잘 지냈니? 중년의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노쇠한 목소리였지만 그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 연락을 왜 한 걸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건가 싶었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막내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어. 나한테도 왔었어. 그냥 전화 끊어버리지. 설마 대화했니?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봤더니 엄마 재산을 자기가 반 가져갈 거래, 그 인간이. 혹시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려는 건가 했던 제 자신도 무색해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지인분 통해서였을까요?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놓았던 것을 듣고 자기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럴 것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저희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한 가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유 재산과 보험금 등을 확인하면 20억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의 50%가 자기 것이라면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저희는 엄마를 2번 죽이는 거라며 10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소송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가 20년간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생활비도 안 준 것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점,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들과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지난 2년간 저와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간병을 해드리고 한 것들에 대해 저와 동생들에게 80%까지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80%를 제외한 남은 4억에 대해서 유산 상속, 집은 남편 1.5배, 자녀 1의 비율에 맞춰 아버지의 비율인 8,800만 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 2분의 1이 인정되어 4,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에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한 10억이라는 돈에 비해 매우 적었기에 분노했지만 반대로 저희의 입장으로 볼 땐 어머니의 피 같은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그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에 화가 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처자식 버리고 나간 아버지라는 인간이 20년 만에 나타나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에 손을 댄 이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4,4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라고 해요. 그게 평생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인간 말종 같은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지켜내고 고생하신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